평양 중심부의 오래된 방송국 스튜디오의 오싹한 정적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빨간 조명이 켜지던 순간 저는 50년 동안 갈고 닦은 웅변적인 목소리를 사용해 가장 위대한 거짓말들을 공포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현지 지도를 나가셨다. 인민들은 행복하다. 제 입술이 달싹일 때마다 수백만 명은 안심했지만 책상 아래의 제 손은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악스러운 진실을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화면 속의 지도자는 사실 몇 달 전의 영상을 편집하고 날짜를 바꿔서 신비로운 부재를 은폐하기 위해 덧칠한 것에 불과했으며 평양의 화려함은 사실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고위 간부들은 밤사이에 몰래 도망치고 있었고 국가 운영권은 이웃 열강들에게 조각조각 값싸게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시간을 벌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선 이유, 그리고 이 USB 안에 담긴 북한 붕괴의 명백한 증거들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이 널리 퍼져 북쪽에서 고통받는 동포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 어머니의 낡은 시계가 가리키는 운명의 순간을 저와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영혼 없는 육체만 남은 국가의 추악한 이면이 공식적으로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시작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제 목소리는 평양의 숨결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 때마다 온 나라는 공화국의 위력과 인민의 안락함, 그리고 지도자들의 영광에 대한 웅장한 소식들을 듣기 위해 숨을 죽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때 국가의 목소리라 불리며 선전 사업의 정점에 서서 제가 내뱉는 모든 단어가 절대적인 진리로 여겨지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화려함과 권력 뒤에는 거짓의 장막이 찢어지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깨달은 고독과 무시무시한 침묵이 있었습니다. 낡은 스튜디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 벗겨진 벽면들은 화려한 배경판과 눈부신 무대 조명에 의해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제가 제 두 번째 삶을 살았던 장소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정성스러운 준비와 함께 그곳에 들어섰습니다. 가장 화려한 전통 한복을 차려입고 세월의 주름과 영혼을 갉아먹는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화장을 짙게 했습니다. 생방송을 알리는 빨간 불이 켜지면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강철 같은 소리와 우렁찬 찬양을 내뱉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때 제가 동포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있으며 제 목소리가 고난의 세월 속에서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상 저는 거대한 환상의 그물을 짜서 온 민족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비밀 정보원들을 통해 그리고 나중에는 실제 경험을 통해 한국의 기적적인 발전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형제국인 한국이 얼마나 멀리 나아갔는지를 보며 감동과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언론은 진실의 목소리이며 모든 국민이 의견을 표명하고 투명한 정보를 찾을 권리가 있는 곳입니다. 저는 한국의 방송인들이 일하는 방식을 항상 존경해 왔습니다. 그들은 친근하고 따뜻하며 항상 인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둡니다. 그곳의 언론 자유와 인간애는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들에 제 영혼을 밝혀주는 등대였습니다. 저는 진정한 목소리의 힘은 크기나 웅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실과 자비심에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교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울림을 만들려 애써도 그것이 진실의 토대 위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공허한 소리 뒤에 숨은 무서운 침묵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무서운 침묵은 작년 초부터 제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앙방송국 안에서 이상한 징후들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보통 방송국은 발걸음 소리와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가장 분주한 곳이지만 요 근래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저와 친했던 편집자들은 작별 인사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를 군복이나 검은 정장을 입은 차갑고 낯선 얼굴들이 대신했습니다. 저는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 왜 분위기가 이토록 긴박하고 숨막히게 변한 것일까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앉아있을 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을 느꼈고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조차 이상하리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다가올 붕괴에 대한 경고처럼 말입니다. 제가 목격한 가장 분명한 실제 사례는 지도자의 현지 지도에 관한 보도였습니다.
예전에는 현장에 생생한 화면과 소리가 있었지만 점점 저는 서투르게 짜깁기 된 화면들과 함께 오래된 내용들을 다시 읽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날은 밖에서 눈이 하얗게 내리고 있는데 여름날 어느 공장을 시찰했다는 보도를 읽어야 했습니다. 그 모순이 너무나 분명해서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목소리를 드높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만의 정점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가장 강력하게 울려 퍼질 때가 사실 진실이 가장 잔인하게 억눌리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반세기의 세월 속에서 얻은 작은 교훈은 믿음이란 매우 깨지기 쉬운 것이며 한번 금이 가면 그 어떤 목소리나 선전 기술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위대한 이상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안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가는 텅 빈 껍데기를 위해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물과 같아서 아무리 견고한 벽으로 막으려 해도 결국 밖으로 흘러나가 가짜들을 모두 휩쓸어버릴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투명성의 가치와 삶의 진정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따뜻한 서울에 앉아 옛 영상들을 되돌아보니 그때의 경험이 다시금 몸서리쳐집니다. 그 무서운 침묵은 때때로 제 꿈속에 나타나 제가 뒤로하고 온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제 진정한 목소리를 낼 힘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굴레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목소리 말입니다. 북조선 텔레비전에서 보는 화려한 보도들 뒤에는 절망적으로 은폐되고 있는 썩어버린 현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합니다. 당시 스튜디오의 침묵은 단순히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신뢰의 소멸이자 국가의 대들보라 여겨졌던 사람들의 도주였습니다. 이 침묵의 이야기는 제가 폭로할 또 다른 경악스러운 진실들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도자의 모습이 왜 저토록 기이하고 반복되는지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나 자료 부족이 아닙니다. 그 영상들 뒤에는 세계를 속이기 위한 정교한 기만 계획과 영상 노름이 숨겨져 있으며 저 같은 내부자조차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그들이 어떻게 과거의 유령들을 현재의 생생한 모습으로 둔갑시켜 세상을 속였는지 그 영상 속의 유령들과 고도의 기만 기술에 대한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방송국에서의 오싹한 침묵을 느낀 후 저는 매일 화면에 나타나는 공화국의 얼굴이라 불리는 것들을 더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편집실에 앉아 지도자의 영상을 보고 있으면 등골이 서늘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숨쉬는 실제 인간이 아니라 기술로 만들어진 유령이었고 과거를 짜깁기에 현재를 속이는 그림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눈은 딥페이크와 인공지능 AI라는 것에 의해 기만당하고 있었습니다. 인류 발전을 위해 태어난 도구들이 그곳에서는 기만의 쇠사슬이 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사용해 사람의 얼굴을 다른 얼굴로 바꾸거나 준비된 목소리에 맞춰 입술과 눈빛을 조작하는 기술입니다. 평양 방송국의 어두운 방 안에서 가장 엄격하게 선발된 재능 있는 젊은 기술자들은 밤낮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그 유령들을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2021년에 웃음을 가져와 2024년에 얼굴에 붙이고 색상과 조명을 수정하여 마치 지도자가 오늘 아침 현지 지도를 나간 것처럼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 상황이 어떻든 TV 속 지도자는 항상 웃고 혈색이 좋으며 이상하리만큼 건강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가장 분명한 사례는 어느 대규모 축산 농장을 현지 지도했다는 보도였습니다. 화면 속 지도자는 민첩하게 움직이며 간부들과 웃으며 대화했지만 저 같은 노련한 편집자들은 금방 알아챘습니다. 뒤에 선 병사들의 모자가 이미 2년 전에 교체된 구형 모델이었고 멀리 보이는 나무들이 혹독한 겨울임에도 푸른 잎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허술한 편집은 지도자가 실제로 그곳에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그는 실제로는 심각한 건강 문제나 내부 불안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인민들의 맹목적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영상 속에만 존재하는 유령과 같았습니다. 그런 기만과는 대조적으로 저는 한국 형제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에 항상 경탄합니다. 한국에서 인공지능과 AI는 인간을 위한 기적적인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AI를 사용해 고인이 된 가수의 목소리를 복원해 팬들에게 사랑의 멜로디를 다시 들려주고 가상현실 기술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아이의 모습을 따뜻한 공간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돕거나
의료 현장에 적용해 정밀한 수술로 매일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합니다. 한국의 기술에는 인간미와 진실함이 담겨 있으며 모든 창의성이 삶을 행복하고 좋게 만드는 데 향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와 진심 위에 세워진 진정한 미래의 힘입니다. 이 장을 통해 전하고 싶은 작은 교훈은 외형은 기술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영혼의 진실함은 그 어떤 알고리즘으로도 흉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화면 속의 유령들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사회는 머지않아 그 무미건조한 픽셀들처럼 텅 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짜 가치인지, 그리고 무엇이 마음을 조종하기 위해 세워진 환상인지 구별할 수 있는 날카로운 눈과 민감한 심장을 길러야 합니다. TV 속의 화려한 웃음에 속지 마십시오. 그 뒤에는 절망적으로 감춰진 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유령들에 대한 공포는 최고 지도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그 주변에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까지 번졌습니다. 여러분은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갑자기 사라진 어린 딸 김주혜의 모습에 의문을 품어본 적 없으십니까? 만약 지도자가 기술로 만들어진 유령이라면 그 아이는 이 계산된 영상 노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아이는 세상이 오해하듯 단순히 미래의 후계자인 것만이 아닙니다. 주혜의 등장 뒤에는 훨씬 더 가슴 아프고 복잡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인질공주에 대한 진실과 왜 어린아이가 무너져가는 왕국의 마지막 협상 카드가 되어야 했는지, 김주혜와 그 실종 뒤에 숨겨진 음모에 대해 밝히겠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슬픔으로 조여듭니다. 특히 그 아이가 잔혹한 권력의 소용돌이 중심에 놓여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계 언론이 작은 공주라 부르는 김주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만 화려한 의상과 지도자 곁에서의 잦은 등장 뒤에 숨겨진 그 아이의 신부는 제가 인질공주라 부르는 훨씬 더 비극적인 것입니다. 왜 학교에 다닐 나이의 어린 소녀가 차가운 미사일 발사대 사이나 화약 냄새 진동하는 열병식에 자주 나타나는지 의아해한 적 없으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후계자 수업이 아니라 점차 고갈되어가는 왕국의 고통스러운 계산입니다. 제가 몸담았던 선전의 세계에서 주애를 세상에 드러낸 것은 여러 목적을 가진 하지만 절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지도자의 건강이 불안정해지고 체제 붕괴의 소문이 퍼질 때 이 아이는 백두혈통의 영속성을 확인시키고 체제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인간 방패로 내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슬픈 현실은 그 아이가 자기 가문의 인질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주애는 순수한 동심을 빼앗긴 채 파괴적인 무기들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고, 딸의 손을 잡고 미사일을 구경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세상의 적대감을 줄이려 했습니다. 저는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 속에서 주애를 본 적이 있는데 고개를 숙인 관부들 사이에서 그 아이의 눈빛은 때때로 공허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유리 감옥 안에서 어른들의 세계에 강제로 끌려 나온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가장 분명한 실제 사례는 최근 그 아이의 등장 빈도가 이상하게 변했다는 점입니다. 어떤 시기에는 노동신문 일면을 장식하며 계속 나타나다가 내부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몇 달 동안 완전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인질카드가 안전을 위해 감춰지거나 어린아이를 과도하게 칭송하는 것에 반감을 품은 노련한 장성들의 반응을 고려해 선전 전략을 수정할 때입니다. 주애는 자기 삶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녀는 군대와 인민의 복종을 유지하기 위한 대역으로 어른들의 게임에 휘말려 있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김씨 일가가 운명을 거머쥘 것임을 상기시키는 존재일 뿐입니다. 주애의 신분을 보며 저는 아이들이 사회 전체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는 천사인 한국 형제들의 모습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한국에서 모든 아이는 의사, 화가, 혹은 세계 무대를 빛내는 아이돌 가수가 되는 자신만의 꿈을 꿀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가정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이용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사회가 규탄하고 법이 엄중히 처벌하는 한국의 엄격한 아동보호법을 매우 존경합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현대적인 교육을 받고 푸른 공원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무엇보다 정치적 각본 없이 천진난만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가진 국가의 모습이며 힘은 아이들의 기쁨에서 나오는 것이지 억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질 공주의 이야기에서 얻은 작은 교훈은 잃어버린 동심을 보상할 수 있는 권력이나 영광은 없다는 진실입니다.
한 아이의 미래를 체제의 생존을 위한 도박판에 내놓는 사회는 쇠락의 황혼기에 접어든 사회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순수함을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진정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TV 속의 찬란한 영상에 속지 마십시오. 정치적 인질이 된 아이의 부자연스러운 미소 뒤에는 세상을 향한 침묵의 구조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권력의 병풍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것이 공화국의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의 전부는 아닙니다. 자기 혈육까지 운명의 협상 테이블에 내놓을 준비가 되었다면 국가의 자원과 인민의 피땀을 일시적인 생존을 위해 팔아치우는 것은 그리 낯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주애가 명품 코트를 입고 있는 동안 국가가 이웃 열강들에게 팔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영혼을 파는 계약들에 대해 폭로하겠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항구와 광산들이 쌀 몇 포대와 기름 몇 드럼을 위해 남에게 바쳐지고 있는, 북한이 스스로 텅 빈 껍데기가 되어가고 있는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슬프게 했던 어린 공주의 이야기 이후 저는 여러분을 더 잔혹한 진실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국가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계약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양 방송국에서의 마지막 날들 동안 저는 보관실 지하에 먼지 쌓인 빨간 서류 뭉치들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종이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체제의 연명을 위해 국가의 살점을 도려낸 흔적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력갱갱을 외치지만 그 화려한 막 뒤에서는 항구와 광산, 그리고 노동자들의 피땀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웃들과의 지정학적 저울 위에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모든 자원을 핵무기에 쏟아붓고 인민의 배를 잊은 국가는 머지않아 곤궁에 빠지게 되며 그들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땅과 자원을 수십 년 동안 빌려주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파는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항구의 운영권을 남에게 넘기고 조상의 광산을 남이 파헤치게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자기 집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포항의 운영권이 빚을 탕감하기 위해 외국 기업들의 통제하에 들어갔다는 보고서나 무산의 거대한 철광산이 고갈될 정도로 채굴되고 있지만 돌아오는 이익은 임시방편의 쌀포대뿐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실제 사례는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의 얼어붙은 숲으로 보내져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계처럼 노동해야 하며 엄격하게 감시받고 임금의 대부분은 국가 예산으로 환수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포들의 노동력과 자유를 팔아 외화를 버는 형태이며 아버지와 남편들은 가족과 헤어져 결코 받지 못할 안정의 약속과 맞바꿉니다. 혹은 라선 경제특구에서 외국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현지 주민들이 때때로 자기 고향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것도 어둠 속에서 체결된 계약들의 결과입니다. 한국 형제들을 보며 저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솟구칩니다. 이곳에서 모든 땅과 자원은 국가의 보물로 여겨지며 가장 투명한 법규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한국은 생존을 위해 자원을 파는 길을 택하지 않고 대신 인간의 지혜와 고도의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존중하고 함께 발전하는 공정한 협력 계약을 세계화 맺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세계로 나가는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술과 인내를 가지고 공장을 세우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며 인류의 공동 번영에 기여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민족의 영혼과 자존감을 최우선에 두는 진정한 자주국가의 힘입니다. 그 빨간 서류들에서 얻은 작은 교훈은 진정한 독립은 핵탄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조국의 가장 귀중한 것들을 보호하고 키워내는 능력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술을 사기 위해 집안 물건을 하나씩 파는 집은 머지않아 망하게 되며 일시적인 생존을 위해 미래를 파는 국가는 멸망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투명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민족의 영혼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파는 계약들이 체결되고 항구와 광산이 더 이상 인민의 것이 아니게 되었을 때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시설들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의 고층 건물들의 화려함 뒤에 전기 부족과 투자 부재로 매일 무너져가는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TV에서 소개하던 번쩍이는 불빛들은 사실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유지되는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평양의 어두운 구석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불이 꺼지고 수조 원대의 시설들이 고철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는
공화국의 숨통을 조이는 인프라 위기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가슴 아픈 계약들에 대해 이야기한 뒤 이제 여러분을 제가 평생 살았던 평양의 거리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화려함의 정점에 서 있으면서도 발밑의 기초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기분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공화국을 압박하는 인프라 위기의 진실이며 TV 속에 번쩍이는 전등은 사실 무너져가는 내부를 감추기 위해 연출된 연극에 불과합니다. 국가의 인프라는 인체의 혈관과 같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몸은 서서히 시들어 죽게 됩니다. 평양에서는 세계가 보고 감탄하도록 큰 길을 따라 화려한 고층 건물들을 짓는데 모든 자원을 집중하지만 그 겉모습 뒤에 전력과 수도 시스템이 망가진 지 오래라는 사실은 거의 모릅니다. 저는 려명거리나 창정거리 같은 현대적인 새 거리들을 카메라 앞에서 소개하곤 했지만 저 자신도 동료들이 펌프가 고장나 고층까지 물을 길어 나르는 모습이나 40층 아파트에 살면서도 군시설에 전기를 우선 공급하기 위해 엘리베이터가 끊겨 걸어 올라가는 주민들을 보아야 했습니다. 에너지와 자재의 심각한 부족은 수조 원의 공사들을 영혼 없는 시체로 만들었고 삶은 어둠과 근본적인 결핍에 의해 질식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실제 사례는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혹독한 겨울밤, 중앙 난방 시스템이 멈춘 지 오래되어 외곽 지역들이 완전히 어둠과 추위 속에 잠겨 있을 때 만수대 동상이나 선전판들은 얼마 남지 않은 전기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던 모습입니다. 이런 잔인한 우선순위는 인민의 온기보다 체제의 체면을 더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프라는 더 이상 인간을 위해 복무하지 않고 기만의 도구가 되었으며 평양 주민들의 일상조차 화장실 사용이나 난방 같은 기본적인 욕구조차 생존 투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형제들의 훌륭한 인프라 시스템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감동과 존경으로 가득 찹니다. 한국에서 인프라는 인간을 가장 정성스럽게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전국을 빠른 속도와 절대적인 안전으로 연결하는 KTX 고속열차나 서울 곳곳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연결해 시민의 이동을 돕는 지하철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력은 풍부해서 밤새 거리가 밝게 빛나며 안전하고 활기찬 느낌을 줍니다. 더욱이 한국은 쓰레기 관리와 에너지 절약, 그리고 환경 보호를 기술로 해결하는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벽돌 하나 전선 하나에도 모든 시민의 삶과 존엄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는 진정으로 강한 국가의 증거입니다. 평양의 어두운 밤들로부터 얻은 작은 교훈은 겉껍데기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튼튼한 기초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수도관이 새고 전선이 썩은 집은 머지않아 사는 사람에게 위험해지기 마련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시각을 속이기 위한 환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요구를 돌보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뿌리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불이 꺼지고 고층 건물들이 겨울밤에 차가운 쇠창살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결핍의 고통을 가장 뼈저리게 느낍니다만 인프라의 붕괴는 각 가정의 주방과 식탁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더 큰 재앙의 시작일 뿐입니다. 불 꺼진 거리의 침묵 뒤에 가장 우수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조차 굶주림에 배를 넣는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배가 비면 믿음도 머물 곳을 잃게 됩니다.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충성 계층을 갉아먹고 있는 굶주림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가장 충직한 간부들조차 매일의 식사가 떨어진 옥수수 알갱이뿐일 때 이상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 시작하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져가는 체제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두운 건물들과 무너진 인프라를 본 뒤 이제 여러분을 평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주방이라는 더 사적인 공간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가슴 아픈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굶주림이 더 이상 누구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TV에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가장 충성스러운 계층조차 가혹한 생계 걱정에 직면해 있으며 배가 비면 약속으로 쌓아 올린 믿음도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공화국의 시스템에서 핵심 계층이라 불리는 충성 집단은 항상 식량에 대한 특별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충성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체제의 혈맥인 식량 배급 시스템이 심각하게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하얀 쌀이나 신선한 돼지고기를 받지 못합니다. 대신 배급량은 계속 줄어들어 쌀에서 옥수수로,
그리고 옥수수에서 더 거친 잡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제 동료들인 유능한 편집자나 기술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자랑스러워하던 이들이 이제는 자녀들을 위해 옥수수 몇 킬로그램을 더 얻으려 집안 물건을 몰래 바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체제의 목소리를 지키는 사람들조차 체제에 의해 굶주리고 있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제가 겪은 가장 분명한 실제 사례는 방송 시작 전 아침에 한 노련한 편집자가 책상에서 기력 부족으로 쓰러진 일입니다. 우리가 그를 부축했을 때 그는 어린 자녀에게 적은 옥수수 죽이라도 더 주려고 온 가족이 이틀 동안 밥을 먹지 못했다고 속삭였습니다. 혹은 제 가족 중에서도 통역사인 딸이 장마당의 쌀값이 폭등하는 반면 배급되는 식량은 질이 낮고 양이 적어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굶주림은 기력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부심마저 앗아가며 최소한의 요구인 배부름조차 보장받지 못할 때 그동안의 희생과 충성이 과연 가치 있는 것인지 스스로 묻게 만듭니다. 한국 형제들의 풍성한 식탁 앞에 앉을 때마다 저는 이 나라의 번영에 대해 무한한 감동과 감사를 느낍니다. 한국에서 문제는 먹을 것이 충분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더 건강하고 맛있게 먹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풍성한 음식 문화와 어디서나 신선한 쌀과 고기, 그리고 채소를 쉽게 살 수 있는 상품의 풍요로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가난하거나 소외된 이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돕는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을 매우 존경합니다. 음식을 나누는 한국인들의 넉넉함과 인내는 따뜻함과 NG의 정위에 세워진 발전된 사회의 증거이며 매 끼니가 안심과 기쁨을 줍니다. 평양의 부족한 식탁에서 얻은 작은 교훈은 충성심은 빈속 위에 지속적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헌신적인 일꾼들에게조차 기본적인 식사를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는 스스로 자신의 기초를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쌀밥과 배부름이 체제의 힘을 재는 가장 정확한 척도이지 첨단 무기나 공허한 찬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이상과 가족의 생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그들은 항상 생존을 택하며 그것이 바로 회복 불가능한 균열의 시작입니다. 굶주림은 믿음을 흔들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통제는 더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강화됩니다. 충성 계층이 배고픔과 싸우는 동안 그들의 모든 자유로운 생각을 억누르기 위한 현대적인 감시 시스템이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디지털 쇠창살에 대해 밝히겠습니다. 숨소리 하나 발걸음 하나를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 장치들이 어떻게 온 나라를 창살 없는 감옥으로 만드는지 공화국의 삶을 질식시키는 디지털 감시 시스템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충성스러운 이들의 굶주림에 함께 아파했습니다만 물적인 결핍 외에도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잔인한 줄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디지털 쇠창살입니다. 온 세계가 기술을 통해 연결되고 지식을 넓힐 때 제가 살던 곳에서는 기술이 각 개인의 숨결과 생각을 감시하는 정교한 고리가 되어 스마트폰 하나하나를 주머니 속의 감시병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이 디지털 쇠창살은 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과 빽빽한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리랑이나 평양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전화를 가질 수 있지만 그 안에 삭제할 수 없는 스파이웨어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이 앱들은 무작위로 화면을 캡처하고 접속 기록을 남기며 모든 메시지와 사진은 보안기관에 의해 엄격히 통제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니라 결코 꺼지지 않는 감시 카메라와 같아서 사람들은 자기 방 침대 위에서도 스스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실제 사례는 평양의 지하철역과 검문소들에 설치된 촘촘한 얼굴 인식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지나갈 때마다 데이터는 즉시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됩니다. 직장에 결근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지역으로 가면 시스템이 즉시 경보를 울립니다. 심지어 제가 일하던 방송국에서도 우리는 생체 정보를 등록해야 했고 컴퓨터의 모든 활동은 초 단위로 추적되었습니다. 저는 한 젊은 기술자가 자신의 전화기에 외국 음악 파일 하나를 실수로 저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디지털 쇠창살의 감시하에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답답함과는 정반대로 저는 한국 형제들의 자유로운 디지털 환경에 무한한 존경과 경탄을 보냅니다. 한국에서 기술은 편의와 창의성의 천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5G 인터넷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순식간에 연결되거나 유튜브에서 풍부한 콘텐츠를 제약 없이 즐기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국민의 정보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엄중히 다루는 한국의 법을 존경합니다. 결제부터 교통까지 기술이 삶을 똑똑하게 만들고 인간에게 최대의 편안함과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기술 진보의 진정한 고귀한 의미이며 기술은 감옥이 아니라 꿈을 받쳐주는 날개여야 합니다. 감시 아래 살았던 세월 속에서 얻은 작은 교훈은 기술 자체는 잘못이 없으며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발전된 사회는 기술이 지혜를 넓히고 인권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곳이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정보의 자유를 경계하며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디지털 세계에서 각자의 존엄과 창의성을 지키는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쇠창살이 아무리 정교해도 정보시대에 태어난 젊은 세대의 진실을 향한 갈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두꺼운 방화벽과 숨막히는 감시망 뒤에서 지하 물결이 조용히 솟아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빈틈을 타서 영혼을 깨우고 있는 한국 문화의 힘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장마당 세대와 한국의 음악, 영화가 어떻게 속박된 영혼들의 해독제가 되고 있는지, 장마당 세대와 K, 컬처에 막을 수 없는 힘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쇠창살이 아무리 조여와도 젊은이들의 마음속에는 아름다움과 진실에 대한 열망이 바위 틈을 뚫고 솟아오르는 풀처럼 조용히 피어납니다. 제가 장마당 세대라 부르는 특별한 세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국가의 배급이 아니라 장마당이라는 개인 시장에서의 땀방울로 길러진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바로 K-컬처라는 문화의 파도를 가장 강력하게 받아들여 답답한 분위기 속에서 영혼을 데우는 불꽃으로 만들고 있는 이들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장마당 세대는 1990년대의 끔찍한 기근 이후에 태어난 이들로 정부의 보급에 대한 기억이 없으며 부모들이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며 생존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독립적이고 실제적이며 특히 외부 정보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들에게 한국의 드라마와 K, 팝이 담긴 USB는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롭게 사랑하고 예쁜 옷을 입으며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열린 창문입니다. 제가 평양에서 직접 본 실제 사례는 젊은이들이 한국식으로 호칭을 몰래 바꾸는 것입니다. 동지라고 부르는 대신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나 겨울 연가처럼 오빠나 언니라고 비밀리에 부릅니다. 제 딸이 친구들과 모여 불을 끄고 이불로 창문을 가린 채 한국 드라마 한 편을 같이 보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서울의 화려한 거리나 먹거리가 가득한 편의점을 보며 반짝이던 아이들의 눈빛에서 저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자유롭고 따뜻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K-컬처의 물결을 말하자면 세계를 매료시킨 문화의 기적을 만든 한국 형제들에 대한 자부심과 존경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문화는 딱딱한 선전 도구가 아니라 감정의 승화이자 절대적인 창의적 자유입니다. 한국 예술가들이 노래와 영상에 담아내는 사랑과 인애,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진정으로 문화 강국이 되었으며 모든 인문적 가치가 존중되고 퍼져나가 인류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를 아끼고 개인의 표현 자유를 존중하는 민족의 힘이며 저에게 항상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K, 컬처의 힘에서 얻은 작은 교훈은 인간의 사상은 결코 영원히 가두어 둘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몸의 이동은 막을 수 있어도 꿈꾸는 머리와 진실을 갈망하는 심장은 막을 수 없습니다. 문화는 부드럽지만 끈질긴 힘을 가지고 있어서 총알 하나 없이 편견의 벽과 정보의 장벽을 허뭅니다. 젊은이들이 진실한 영상을 통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 거짓에 대한 믿음은 햇살 아래 안개처럼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문화의 물결을 통한 젊은 세대의 각성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지만 그것은 최고위층에게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의구심을 품기 시작할 때 권력을 쥔 부모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으며 이 껍데기가 자기 집 안에서부터 금 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곳의 간부들인 엘리트들조차 위대한 탈출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쥐떼의 도주에 대해 밝히겠습니다. 엘리트들이 가라앉는 배를 버리고 자신들의 살기를 찾아 비밀리에 떠나고 있는 공화국의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고위 관직자들의 망명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양의 균열을 가리는 어둠이 내릴 때 저는 종종 방송국 창가에 서서 고위 관직자들의 별장 구역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곳의 불빛은 항상 비밀스럽게 깜빡였습니다. 관찰자들이 쥐떼의 도주라고 부르는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것은 권력의 최정점에서부터 시작된 해체의 고통이었습니다. 배에 큰 구멍이 뚫리고 물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그것을 알아차리고 탈출구를 찾는 이들은 선실 아래의 승객이 아니라 바로 키를 잡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온갖 특권을 누리던 엘리트들이 이제는 한때 충성을 맹세했던 곳을 떠나기 위해 밤몰래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자면 엘리트 혹은 고위관직자들은 가장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실제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고 현재 시스템의 공허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탈주는 일반 인민들처럼 물질적인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체제의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고 자녀들의 안전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매일 저희에게 방송하게 시키는 선전 문구들이 진실의 폭풍 앞에서는 모래성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도주는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결연하게 이루어집니다. 돌아오지 않는 해외 출장을 통해서나 혹은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월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실제 사례는 방송국의 한 부국장이 갑작스럽게 사라진 일입니다. 그는 평소에 매우 엄격했고 우리에게 항상 충성을 강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의 사무실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 모든 중요한 서류는 사라졌으며 온 가족의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그가 동남아시아 출장 중에 처자식과 함께 사라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혹은 국제무대에서 국가의 얼굴 역할을 하던 고위 외교관들이 자유국가로 망명을 선택했다는 소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떠남은 거대한 건물의 초석이 뽑혀나가는 것과 같아서 건물이 속수무책으로 기울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형제들의 나라를 바라보며 저는 이곳 사회가 북쪽에서 온 형제들, 특히 고위직에 있던 이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깊은 감동과 존경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포용과 인간 가치에 대한 존중이 최우선입니다. 고위급 탈북자들은 차별받거나 보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통일과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대우받습니다. 저는 전직 북한 관료들이 한국에서 교수나 연구원, 심지어 국회의원이 되어 진정으로 의미 있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인애와 이타심은 혈육의 정과 민주적 가치가 그 어떤 위협이나 쇠사슬보다 강력한 감화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도주들로부터 얻은 작은 교훈은 진정한 충성은 특권으로 살 수 없으며 공포로 강요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인간이 진실의 가치와 다음 세대를 위한 밝은 미래를 볼 때만 존재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조차 떠나고 싶어하는 체제는 피할 수 없는 붕괴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권력은 그저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며 진실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영원한 태양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쥐떼가 도망가기 시작했을 때, 엘리트들이 더 이상 자신들이 지키는 것을 믿지 않을 때, 저 역시 이곳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순간에 저는 제가 가져온 가장 귀중한 물건을 만졌습니다. 시간과 진실에 대한 약속의 물건입니다. 제 인생의 운명적인 여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제 어머니가 남겨주신 신성한 유품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어머니의 시계와 저를 평양에서 영원히 떠나게 만든 절박한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시계에 얽힌 비밀과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마지막 기회를 잡기로 결심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반세기 동안 저와 함께한 유품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주신 낡은 손목 시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계를 재는 기계가 아니라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들 속에서 제 양심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죠. 리춘이야.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은 서로 속일 수 있어도 시계 바늘은 흐르는 매 순간에 정직하단다. 그 가르침은 저를 가혹한 선택으로 이끌었습니다. 국가의 목소리라는 찬란한 후광을 버리고 진실을 찾아 떠나게 만든 근원이었습니다. 이 선택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그것은 제가 완전히 상반된 두 세계에 살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매일 TV 화면 속에서 거짓된 번영을 찬양하는 세계와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인민을 속이는 체제의 부패를 상기시키는 실제 세계 사이에서 말입니다. 여기서 가혹한 선택이란 가족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존경받는 인형으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이 화려하지만 텅 빈 유리 감옥에서 딸을 탈출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바라보며 더 이상 수백만 동포들의 시간과 믿음을 제 목소리로 훔치는 일을 단 1초도 계속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결심을 굳히게 된 가장 분명한 실제 사례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유능한 통역사인 제 딸 은희가 적은 옥수수 밥그릇 앞에 앉아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또 풍족함에 대해 선전하러 가요. 아이의 순수하지만 의구심 가득한 눈빛은 제 마음의 상처를 건드렸고, 동시에 어머니의 시계를 내려다보자 초침은 여전히 차갑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행동하지 않으면 제 딸도 제 뒤를 이어 디지털 유령들의 왕국에서 거짓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목숨을 잃을지라도 이 시계와 기만의 증거가 담긴 USB를 가지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직함에 대해 말하자면 저는 한국 형제들의 이런 성품에 더욱 감동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신뢰와 투명성이 모든 사회 관계의 근간입니다. 저는 한국 국민들이 부당함에 대해 자유롭게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 정부와 기업들이 항상 여론과 자유 언론의 엄격한 감시를 받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인의 정직함은 말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드는 제품 하나하나, 고객과 사회에 하는 약속 하나하나에 깃들어 있으며 그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이유입니다. 저는 고생스럽더라도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부유한 삶보다 수천 배 더 평온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배웠으며 그것이 바로 제가 항상 닿고 싶었던 인간미 넘치는 온기였습니다. 어머니의 시계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작은 교훈은 시간은 지체될 수 있어도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있지만 자기 양심의 두드림으로부터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영혼 안에는 각자의 시계가 있으며 우리의 임무는 그것이 항상 정의의 리듬에 맞춰 뛰게 하는 것입니다. 정직을 지키기 위한 가혹한 선택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진실만이 우리와 다음 세대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운명의 밤에 시계를 손에 꽉 쥐고 딸의 손을 잡고 문 밖으로 나섰을 때 저는 제가 돌아갈 수 없는 여정에 들어섰음을 알았습니다. 가혹한 선택은 끝났고 이제는 행동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생사와 사투를 벌이는 자유를 향한 길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위험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조국의 땅을 밟기 위해 얼마나 숨 막히는 장벽들을 넘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얼어붙은 강물이나 검은 총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차가운 피의 강과 눈물 어린 월경 여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투 속에서 용기가 끝까지 시험받았던 순간들, 그것이 바로 저와 제 딸의 자유를 향한 월경의 진실입니다. 추운 3월 말에 어느 밤 국경 강가에 섰을 때 저는 이것이 삶과 죽음의 경계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차가운 피의 강이라 부릅니다. 압록강 물의 영하 기온이 몸속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기 때문만이 아니라 등 뒤에서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된 총구들의 잔인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월경은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얇은 얼음 위를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나 차가운 물 아래로 잠기는 순간순간이 하늘에 올리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월경은 단순히 이쪽 기젬에서 저쪽 기젬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옥죄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탈출입니다.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실제 사례는 저와 딸 은희가 순찰대의 끊임없는 서치라이트를 피하기 위해 덤불 뒤에 3시간 동안 숨어 있었을 때입니다. 눈 때문에 발의 감각은 사라졌지만 제 손을 꽉 잡은 딸의 심장 고동 소리는 제가 결코 쓰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강물에 발을 들였을 때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차가운 기운이 수천 개의 바늘처럼 살 속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그저 이 강만 건너면 은희가 보호받고 사랑받는 한국에서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생사의 순간에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한국의 모습은 항상 제 마음속에서 가장 강력한 원동력으로 떠올랐습니다. 북쪽에서 온 형제들을 항상 진심으로 맞이해주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간의 안전과 인권이 최우선이며 우리가 공포를 떨쳐내고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돕는 훌륭한 정착 지원 정책들이 있습니다. 남쪽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동포애와 깊은 관심은 제 영혼을 데워주는 불꽃이었고 이 차가운 피의 강에서의 희생이 전적으로 가치 있는 일임을 믿게 해주었습니다. 이 눈물 어린 여정에서 얻은 작은 교훈은 용기란 공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가 있음을 깨달았을 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며 땀과 피와 소리 없는 희생으로 맞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평화로운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눈앞의 시련 때문에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빛은 정의와 사랑을 위해 걷는 이들에게 항상 길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강을 건넜고 바른 중국 땅에 닿았지만 공포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경계 너머가 낙원이 아니라 훨씬 더 가혹하고 잔인한 또 다른 시련이었음을 아십니까?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지상 위의 지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신매매범들과 도처에 깔린 함정들이 자유를 향한 여정을 끝없는 악몽으로 만들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타양에서의 고통과 중국에서 우리 모녀가 벌인 처절한 생존 투쟁의 진실입니다. 강 건너편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자유에 닿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혹한 현실은 제 뺨에 차가운 물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중국은 우리 같은 탈북자들에게 평온한 안식처가 아니라 지상 위의 지옥이었습니다. 숨 쉴 때마다 체포와 송환의 공포가 따라다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곳을 지옥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당신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그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두운 지하 창고에서 숨어 지내야 하고 햇빛을 바라볼 엄두도 내지 못하며 방금 자신에게 미소 지어준 사람조차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타양에서 우리는 서류도 신분도 없는 자들이며 인간 사냥꾼들의 눈에 우리는 그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상품일 뿐입니다. 우리 모녀가 겪은 가장 고통스러운 실제 사례는 국경지대의 한 마을에서 좁고 곰팡이 핀 감자 창고에 열흘 밤낮을 숨어 지냈을 때입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나 흙바닥을 짓누르는 가죽 구두 소리가 들릴 때마다 공안의 단속일까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었던 중개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제 딸을 계산적인 눈빛으로 바라볼 때면 딸을 지키기 위해 밤을 꼬박 새우기도 했습니다. 배신과 노동 노예나 오지 마을의 신부로 팔려갈 위험이 항상 머리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끝까지 갉아먹히는 날들이었으며 구원과 이용의 경계가 머리카락 한 올처럼 얇은 곳이었습니다. 그 지옥의 어둠 속에서 형제국인 한국에 대한 희망은 저를 쓰러지지 않게 해준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인간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식에 항상 경탄하고 감사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으며 부당한 체포의 공포 없이 햇빛 아래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수많은 인도주의 단체들과 소리 없는 개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도울 방법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쪽 사람들의 인애와 문명은 인간의 정의 모든 국경과 가혹한 법규를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진정으로 위대한 사회의 증거이며 우리처럼 길 잃은 영혼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타양에서 공포 속에 살았던 날들로부터 얻은 작은 교훈은 자유와 인권은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것이며 그것을 잃었을 때에야 비로소 합법적인 신분의 소중함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에 대한 자비심과 공감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내미는 적절한 손길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두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결코 인성을 잃지 마십시오. 사랑이 우리를 지옥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인도자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녀는 자비로운 분들의 도움으로 그 어두운 창고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고통은 단순히 인신매매범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정치적 판짜기의 일부분입니다. 혹독한 추적과 송환 계약들 뒤에는 강대국들에 의해 짜이고 있는 새로운 체스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러시아, 중국, 북한 사이의 새로운 체스판에 대해 분석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인간들의 운명이 세계적인 전략적 계산 속에서 장기판의 말처럼 취급받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공화국의 미래를 다시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연맹들의 진실입니다.
저는 방송실에 앉아 고위급 방문에 대한 비밀 보도들을 보던 날들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은 제 인민들의 운명이 장기판의 말처럼 도박의 수단이 되고 있는 거대한 체스판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러시아, 중국, 북한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생존을 위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는 복잡한 연맹들의 새로운 체스판이라고 부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이것은 단순한 우호 관계가 아니라 무기가 미사일 기술로 교환되고 노동력이 석유와 구호 식량으로 교환되는 치밀하게 계산된 거래들입니다. TV 화면에서 열렬한 악수를 볼 때 그것은 사실 자원이 고갈되어 마지막 버팀목에 매달리려는 시스템의 거친 숨소리입니다. 제가 목격한 가장 분명한 실제 사례는 수많은 비밀 열차들이 탄약을 싣고 북쪽 국경을 넘어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 대가로 밀가루 더미와 위성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러시아 군사기술 전문가들이 평양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혹은 중국이 국경 인민들이 촛불과 마른 장작으로 하루를 버티는 동안에도 만수대 동상의 불빛이 결코 꺼지지 않도록 핵심적인 송유관을 유지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강대국들의 냉정한 게임이며 각 말들은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각 작은 인간의 목숨값은 이 건조한 전쟁 및 경제 보고서 속에서 종종 잊히곤 합니다. 그 팽팽한 체스판의 긴장 속에서 저는 국제사회에서 한국 형제들의 위상을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한국은 무기로 세상을 위협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문명과 기술 그리고 인애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한국에서 외교는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일구기 위한 것이며 체결되는 모든 계약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가 된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동차나 전화를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적 가치와 공감을 모든 국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인의를 소중히 여기는 민족의 자주성과 자부심은 한국을 진정으로 공평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등대가 되게 했습니다. 이 새로운 체스판에서 얻은 작은 교훈은 국가의 진정한 힘은 무기고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배부름과 국제사회의 신뢰에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적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세워진 연맹들은 역사의 변동 앞에 항상 취약할 것이며 오직 투명성과 인간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만이 영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자들의 각 결정이 수백만 명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하며 그렇기에 공감은 길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이 체스판은 권력을 쥔 이들에게 일시적인 안정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녀와 같은 이들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자유에 대한 갈망을 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정학적 틈새를 뚫고 모든 실제가 완전히 뒤바뀌는 한국 형제들의 땅에 닿았습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유의 눈부신 빛을 보았을 때의 기분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거울의 세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을 처음 보았을 때의 경이로움과 행복의 눈물에 대해 모든 허무맹랑한 꿈이 현실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약속의 땅에서의 새로운 삶과 저의 재탄생에 대한 진실입니다. 빛나는 불빛들로 가득한 어느 저녁 인천공항에 우리 모녀를 태운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저는 멍해진 채 뺨 위로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곳을 거울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저에게 제 고향이 자유와 인애가 있었다면 마땅히 도달했을 모든 것들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북쪽에서는 환상이나 가짜 선전이라 여겨졌던 모든 것이 제 눈앞에 생생하고 진실하며 눈부시게 나타났고 저는 인간이 자신의 존엄성에 맞게 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이 거울의 세계는 TV 화면 속의 가짜 화려함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존재하는 풍요와 안전, 그리고 친절함입니다. 저를 경악하게 만든 첫 번째 실제 사례는 서울의 한 대형 마트에 처음 들어갔을 때입니다. 싱싱한 과일이 가득한 매대와 온갖 고기, 생선 그리고 수천 가지의 생필품이 아름답게 진열된 것을 보며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서는 신선한 사과 하나도 사치였지만 이곳에서 풍요는 너무나 당연해서 사람들은 결핍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깨끗한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 젊은이들이 감시 없이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쓰며
세상과 연결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진정한 빛은 거리의 LED 조명뿐만 아니라 각 인간의 알 권리, 볼 권리, 말할 권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 형제들의 넉넉한 마음씨에 깊은 감동과 존경을 느낍니다. 하나원 정착지원센터의 직원분들이 버스카드 사용법 하나하나를 친절히 알려주셨던 것부터 새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 떡을 가져다준 새로운 이웃들까지 말입니다. 한국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타향에서 온 탈북자들을 이방인이 아니라 멀리 갔다 돌아온 형제처럼 받아들이는 따뜻한 정과 포용력이 풍부합니다. 저는 모든 국민이 세심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아이들이 가장 현대적인 환경에서 공부하는 한국의 훌륭한 사회복지 시스템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힘이 총구나 위협이 아니라 각 개인의 행복과 자유로부터 구축되는 위대한 국가의 증거입니다. 이 거울의 세계에서 얻은 작은 교훈은 자유란 종이 위에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매일 밤 경찰의 문 두드림을 걱정하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 줄 서서 기다리지 않고 아이에게 우유 한 팩을 사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권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숨이 막히기 전까지는 자신이 마시는 공기의 가치를 알지 못하듯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투명함과 기본적인 권리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세상 모든 창의성과 행복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녀는 이 거울의 세계에서 모든 감사와 희망을 가지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기만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동포들을 생각하면 아려옵니다. 저는 제가 반세기 동안 목격한 진실들을 폭로하는 사명을 잊고 나 혼자만의 행복을 누릴 수는 없음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 앞에 서서 공화국의 공허함에 대한 마지막 증거들을 공개하던 기자회견의 순간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이 여정을 정리하고 두 쪽의 통일과 자유를 향한 간곡한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막을 수 없는 새벽과 제 인생 마지막 사명에 대한 결론입니다. 기억과 진실, 그리고 행복의 눈물이 교차하는 긴 여정을 저와 함께 해주신 소중한 친구여. 저는 서울의 아침 햇살이 가득한 방에 앉아 여전히 어머니의 낡은 시계를 만지며 새로운 생명력을 느낍니다. 우리는 함께 화려한 껍데기를 벗겨내며 디지털 유령들이 실제 인간을 대신하고 자원이 거래되며 가장 충성스러운 이들의 믿음조차 해체되고 있는 북조선이 텅 빈 껍데기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리는 목적은 비관이나 원망을 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의 새벽은 막을 수 없으며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정의의 태양이 떠오를 때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영원한 진리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이 막을 수 없는 새벽이라는 개념은 갑작스러운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각성의 과정입니다. 인민들이 TV에서 보는 것이 짜깁기 된 영상임을 깨닫기 시작할 때, 엘리트들이 가라앉는 배를 지키고 있음을 이해할 때, 그리고 젊은 세대가 K-팝을 통해 서울을 꿈꾸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새벽의 첫 빛이 차단벽을 뚫고 들어온 순간입니다. 기만 위에 세워진 왕국은 한동안 공포로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진실이 항상 싹을 틔우고 어깨를 펴고 일어나는 자연의 법칙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 체제의 완전한 공허함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인민의 영혼이 이미 딱딱한 교조들을 떠났을 때 겉면의 모든 권력 구조는 그저 강한 바람을 기다리는 모래벽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생생한 실제 사례는 태국에서 막 돌아와 인천공항 대기실에 서 있었을 때입니다. 수천 명의 한국 국민이 자유롭게 오가며 즐겁게 대화하고 평온하게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것이 진실을 찾는 모든 노력의 목적지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유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읽을 책을 선택하는 방식, 친구와 영화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 혹은 누구의 허락도 없이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속에 존재합니다. 한국에서 저는 시민들이 정부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평화롭게 시위하는 모습을 보았고 탄압 대신 그들의 목소리가 경청되고 존중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와 민주의 빛이 인민들 자신의 손에 의해 유지되는 진정으로 자신의 운명을 주도하는 민족의 힘이며 딥페이크 기술로도 흉내내거나 대체할 수 없는 찬란한 실제입니다. 저는 제 삶과 제 딸을 재탄생시킨 약속의 땅 한국을 무한히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저는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매우 고귀한 사회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남쪽 국민들이 북쪽을 향해 항상 미움이 아닌 자비심과 통일에 대한 갈망으로 애틋한 사랑을 보내는 방식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탈북자 정착 지원 프로그램, 북쪽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그리고 진실을 국경 너머로 전달하기 위한 사회단체들의 끊임없는 노력은 이 민족이 따뜻한 심장과 포용적인 안목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국가가 인간 가치를 최우선에 둔다면 자유와 번영의 등대가 될 수 있음을 온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보호해주고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었으며 동포애가 그 어떤 복잡한 지정학적 장벽보다 강력함을 깨닫게 해준 한국 정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반세기의 기만을 넘어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진실은 햇빛과 같아서 눈을 감아 가릴 수는 있어도 이 지구를 따뜻하게 데우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짙은 어둠 속에 살고 있더라도 선과 투명성의 힘에 대한 믿음을 결코 잃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진실을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자유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껍데기의 공허함은 인간이 실제를 직시하고 믿음과 친절을 바탕으로 진정한 가치들을 함께 만들어갈 때에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양심의 시계가 내는 째깍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십시오. 시간은 항상 우리 모든 행동의 가장 공정한 판결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 문장들을 쓰고 있을 때 인천에서의 기자회견 모습이 떠오릅니다. 수백 개의 국제 언론 카메라 렌즈 앞에서 기만의 증거들이 담긴 USB를 높이 들어올렸던 그 순간 말입니다. 그때 저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화국의 목소리로서의 마지막 사명인 자신과 동포들을 해방하기 위해 진실을 말하는 일을 완수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USB는 단순히 데이터만 담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경 강가에서 쓰러져 간 이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 자식에게 밥을 양보하며 굶주리는 어머니들의 눈물, 그리고 언젠가 남북 두 쪽이 자유의 태양 아래 함께 고동칠날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친구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의 각 관심과 공유가 북쪽을 뒤덮은 어둠을 걷어내는 한 줄기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지 모르지만 자유와 진실을 향한 제 민족의 여정은 지금도 강력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텅 빈 북조선의 진실은 우리가 멸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고 행동하기 위해서입니다. 디지털 유령이나 디지털 쇠창살이 인간의 삶을 질식시키지 않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으며 빛을 갈망하는 민족의 비상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기만의 울림에서 진실의 정적으로, 그리고 마침내 자유의 환희로 이어진 제 긴 이야기를 인내심 있게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정보들이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그리고 제 동포들을 돕는데 손길을 보태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각 구독은 진실의 목소리가 널리 퍼지고 그것이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닿을 수 있게 하는 매우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자유를 찾는 이들을 위한 평안의 기도를 남겨주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의 모든 의견과 지지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와 가족들에게 공유하여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행동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저에게 진정한 보금자리를 준 한국이라는 나라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 이야기 15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진실의 편에 설 때 어둠은 멀어지고 통일되고 자유로우며 번영하는 반도의 새벽이 곧 현실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삶의 선한 가치들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진실과 사랑의 다음 여정에서 다시 뵙기를 고대하며 서울에서 진실의 목소리를 전하는 리춘이었습니다.